누구든 도와줘요. 911. 아니, 구급차 좀 불러줘요. 릴리, 숨 쉬어 제발. 홍대 한복판. 사람들 사이에서 몸으로 길을 막고 울면서 소리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 상위 1% 금융가 집안에서 자란 18살. 이름은 제이슨. 한국에 오자마자 그는 말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상인의 경고를 들었으면서도 듣지 않은 척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 오만이 하나뿐인 여동생을 숨이 끊어지는 문턱까지 몰아넣습니다. 골든타임은 불과 몇 분. 하지만 이곳은 금요일 밤 홍대. 구급차는 들어올 수 없고 사람은 움직일 틈조차 없습니다. 절망이 군중 위로 내려앉던 그때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비키세요. 길 좀 터주세요. 위급 환자 지나갑니다. 좀 비켜요. 오만했던 한 미국 소년이 한국 시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그날 밤의 놀라운 사연.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제이슨 카터입니다. 뉴욕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태어나 18해를 살았고 아버지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의 수석 이사입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피카소 원화가 걸려 있고 여름 별장은 햄튼에 있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퍼스트 클래스만 타고 자랐습니다. 그런 제게 이번 한국 수학여행은 최악의 벌칙이나 다름없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중국 옆, 일본 근처, 북한이랑 맞닿아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관심도 없었죠. 학교에서 아시아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라며 강제로 명단에 올렸을 때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빼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아버지께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제이슨, 카터 가문의 남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는다. 가서 내 눈으로 세상을 봐라. 세상이 너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배워야 할 때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제 편이었으니까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었고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의 변호사가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권을 챙겼습니다.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친구 브라이언이 물었어요. 브라이언은 저와 같은 학교 학생의 임원이고 집안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야 제이슨, 한국의 와이파이는 터지냐? 거기 인터넷 느리다며? 총기 소지가 불법이라던데 갱단 만나면 어떡해? 호신용 스프레이라도 챙겨야 하나?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몰라. 대충 호텔에만 처박혀 있다가 가자. 더럽고 시끄러운 나라는 딱 질색이야. 거기 음식도 다 맵다던데 룸서비스만 시켜 먹자. 13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완전히 눕히고 잠을 청했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 가방에 최루가스 스프레이와 위치 추적기를 3개나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날 밤 제 방에 오셔서 신신당부하셨죠. 제이슨, 한국은 휴전 국가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 절대 호텔 밖으로 혼자 나가면 안 돼. 낯선 사람이 말 걸면 무시하고 음식은 호텔 레스토랑에서만 먹어. 어머니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걱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죠. 그런데 첫인상이 이상했어요. 공항이 너무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휴지 한 장 없었고 유리창은 반질반질 빛났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누구 하나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야, 여기 존 F 케네디보다 깨끗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항만 그런 거야. 정부에서 관광객용으로 꾸며놓은 거지. 밖에 나가면 진짜 모습이 보일 거야.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운 것, 제가 믿어온 것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었는데 시설은 나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은 저녁 9시 이후 외출 금지라고 했지만 저는 규칙 따위에 묶여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회장인 제가 왜 그런 규칙을 따라야 하죠? 그때 제 여동생 릴리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심심해. 홍대가 엄청 핫하다던데 인터넷에서 봤어. 우리 몰래 나가볼까? 릴리는 올해 15살입니다. 같은 학교 9학년이라 이번 연수에 같이 오게 됐죠.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부모님이 과보호하며 키운 아이예요. 특히 심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항상 에피펜 응급주사를 가지고 다닙니다. 땅콩이나 호두를 조금만 먹어도 기도가 부어올라 숨을 못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릴리를 더 챙기게 됩니다. 귀찮을 때도 있지만 릴리는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가족이니까요. 저는 릴리의 금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대신 오빠 손 절대 놓지 마. 여기 사람들 다 소매치기라고 생각하고 경계해야 해. 알았지? 그리고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마.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릴리가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선생님 몰래 호텔 뒷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문에는 감시하는 선생님이 있었지만 뒷문은 허술했어요. 로비에서 택시를 잡으려 했는데 기사가 제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어요. 국제관광 도시라면서 영어 하나 못하다니. 한심하군. 결국 번역 앱을 켜서 홍대라고 보여주자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 사인,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신호등은 정확히 작동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달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발전했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절대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30여 분 후 택시가 홍대 입구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사람이었어요. 금요일 밤 10시에 홍대. 거리는 축제가 열린 것처럼 북적였고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형형색색의 간판들이 눈을 어지럽혔고 어디선가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죠. 길거리 버스킹 공연에 사람들이 모여 박수를 치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릴리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오빠, 여기 진짜 신기하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섭지 않아. 다들 즐거워 보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심하면 안 돼. 이런 데가 제일 위험해. 지갑 꽉 잡고 있어. 눈 마주치지 마. 저는 릴리의 손을 더 세게 쥐고 인파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홍대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저분한 골목길과 위험한 뒷거리를 예상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화려한 불빛의 향연이었어요. 건물마다 형형색색 네온 사인이 빛났고 길거리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었고 누구 하나 우리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릴리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것 봐. 사람들이 길에서 춤추고 있어. 버스킹 공연이었습니다. 20명쯤 되는 관객들이 원을 그리고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고 가운데서 젊은 남자 둘이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브레이크 댄스라고 하던가요? 머리로 바닥을 짚고 빙글빙글 도는 동작에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릴리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런데 가까이 가지 마. 소매치기들이 공연 틈타서 지갑 털어가는 거야. 오빠, 너무 심하다. 저 사람들 그냥 즐기는 거잖아. 릴리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도 저런 공연 주변에는 항상 범죄자들이 있었거든요. 여기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인파를 헤치며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움찔했어요. 누군가 제 뒷주머니에 손을 넣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실수로 누군가의 발을 밟았을 때 그 사람은 웃으며 손을 흔들어 괜찮다는 표시를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이 나라는 위험하다고 배웠는데. 그때 릴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오빠, 저거 봐. 저게 뭐야? 냄새 진짜 좋다.
릴리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트럭 옆면에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고 창문 안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줄이 대여섯 명쯤 서 있었는데 다들 손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동그란 빵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호떡이라는 거래. 인터넷에서 봤어. 안에 설탕이랑 견과류가 들어있대. 릴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릴리 안 돼. 길거리 음식이야. 위생 상태가 어떤지 모르잖아. 저 트럭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 바퀴벌레가 굴러다닐 수도 있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릴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 제발. 여기까지 와서 호텔 음식만 먹으라고? 저거 하나만. 응. 저거 먹어보고 싶어서 한국 오고 싶었던 거야. 릴리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릴리가 저렇게 조르면 저는 항상 져주거든요. 알았어, 알았어. 하나만이다. 우리는 트럭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앞에 있던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떠나자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트럭 안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아저씨가 우리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에 외국인 남매가 신기했나 봐요. 아저씨가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헬로, 웰컴, 호떡, 원, 투. 저는 손가락 2개를 펴보였습니다. 투.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반죽을 꺼내려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저씨가 뭔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뭔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 같기도 하고 한국어 같기도 한 발음이 뒤섞여 나왔거든요. 스투던, 넛, 피넛, 노. 아저씨는 뭔가 다급한 표정으로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고개를 가로젓기도 하고 손으로 X자를 그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클럽 음악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지나가는 차 경적 소리. 아저씨의 목소리는 그 소음에 묻혀버렸죠.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구는 거야? 호떡 2개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아저씨가 또 뭐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요. 피넛, 디스, 피넛, 데인저.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 지저분한 트럭 아저씨의 더듬거리는 영어를 계속 듣고 있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야, 외국인이라고 호떡 안 팔겠다는 거야? 차별하는 거 아냐? 됐어요. 그냥 빨리 주세요. 저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10,000원짜리 지폐를 카운터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아저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철판 위에 놓인 호떡 2개를 종이봉투째에 집어들었습니다. 아저씨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꽤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걸음을 옮겼죠. 릴리에게 호떡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근데 조금만 먹어. 배탈 나면 안 되니까. 릴리가 환하게 웃으며 호떡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우리는 트럭에서 멀어지며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설탕 시럽이 입안에 퍼졌어요. 솔직히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기 싫었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아저씨가 트럭을 뛰쳐나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스탑. 안 돼. 노잇. 저는 아저씨를 피해 릴리의 손을 잡고 인파 속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오빠, 저 아저씨 왜 저래? 무서워. 몰라. 아마 돈 더 내라고 그러는 거겠지. 역시 이 나라 사람들은 돈밖에 모른다니까. 무시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릴리의 손을 더 꽉 잡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우리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저씨의 외침은 클럽 음악 소리에 묻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뒤를 돌아보니 아저씨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아저씨가 우리를 쫓아온 게 돈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그 서툰 영어가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듣기 싫어서 무시한 그 경고가 우리 동생의 목숨을 살리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는 걸. 저의 그 오만한 무시가 몇 분 뒤 최악의 비극을 불러올 거라는 걸. 호떡을 먹으며 걷는데 릴리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맛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달콤하고 고소해. 저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겉면 안에서 뜨거운 시럽이 흘러나왔어요. 분명히 맛있었지만 저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그래. 뉴욕에도 이 정도 디저트는 많아. 거짓말이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맛있는 길거리 음식은 처음이었거든요. 우리는 호떡을 먹으며 메인 거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갈수록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붐비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오빠, 사람이 너무 많아. 릴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앞뒤 좌우가 사람으로 꽉 막혀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등이 제 가슴에 닿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팔꿈치가 제 옆구리를 찔렀어요. 금요일 밤 11시. 홍대의 가장 붐비는 시간대였던 거죠. 클럽들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술집마다 손님이 넘쳐나는 시간.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가자. 저는 릴리의 손을 꽉 잡고 골목길로 빠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골목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더 심했습니다.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 사이에 갇혀본 적이 없었거든요. 뉴욕에서는 항상 경호원이 앞에서 길을 터줬고 사람 많은 곳은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릴리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릴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억지로 침착한 척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빠져나갈 수 있어. 오빠만 믿어.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겁이 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보려 했는데 사람들에게 밀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컥. 릴리가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 소리에 묻혀서 잘 안 들렸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있었거든요. 컥. 헉. 두 번째 소리에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릴리가 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 주변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핏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릴리, 릴리.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릴리의 손에서 반쯤 먹은 호떡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안에서 갈색 가루가 보였습니다. 땅콩 가루.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저씨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어요. 피넛, 데인저.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저씨가 그렇게 다급하게 손을 저었던 이유. 트럭을 뛰쳐나와 우리를 쫓아왔던 이유. 그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호떡 안에 땅콩이 들어있다고 위험하다고 경고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들리긴 들렸는데 듣기 싫어서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제 편견이 그 선의를 쓰레기 취급해버린 거예요. 오빠. 릴리가 쇳소리를 내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이미 갈라져 있었어요. 기도가 좁아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릴리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제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릴리, 정신 차려. 숨 쉬어. 저는 릴리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너무 시끄러웠어요. 클럽에서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취객들의 고함 소리. 제 목소리는 그 소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줘요. 저는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냥 우리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우리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지 웃으며 지나갔고요. 릴리의 얼굴이 점점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보라색으로 질려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골든타임이 5분에서 10분이에요. 그 안에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에피펜. 에피펜이 있어. 저는 릴리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릴리는 항상 에피펜 응급 주사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가방 안을 미친 듯이 뒤지는데 손에 뭔가 잡혔습니다. 주황색 플라스틱 케이스. 에피펜이었어요. 찾았어. 릴리, 조금만 참아. 저는 에피펜을 꺼내 뚜껑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세게 밀쳤어요.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저를 밀친 거였습니다. 에피펜이 제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에피펜이 바닥에 떨어졌고 수많은 발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사람들의 발 사이로 에피펜을 찾으려 했어요. 누군가가 제 손을 밟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제 등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에피펜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절망했어요. 플라스틱 케이스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주사기도 부러져 있었고 약물이 바닥에 흥건히 쏟아져 있었어요. 아니야. 저는 부서진 에피펜을 들고 멍하니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뒤에서 릴리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쌕쌕거리는 소리. 기도가 거의 막혀가는 소리.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호사도 어머니의 인맥도 우리 집의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여기는 뉴욕이 아니었고 저는 그냥 힘없는 18살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릴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제 눈앞에서 숨을 못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전부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저씨의 경고를 무시한 제 오만함.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듣기 싫어서 외면한 제 교만함. 그게 지금 제 동생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죽어가요. 하지만 금요일 밤 홍대의 소음은 제 목소리를 삼켜버렸어요. 클럽에서 쿵쿵거리는 베이스 소리, 취객들의 웃음소리, 버스킹 공연의 음악 소리. 그 모든 게 뒤섞여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릴리는 제 품에서 점점 축 늘어지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쌕쌕거렸고 얼굴은 이제 파란색을 넘어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완전히 보라색이었어요. 목 주변이 부풀어 올라 마치 풍선처럼 빵빵해져 있었습니다. 안 돼, 릴리. 눈 떠. 오빠 봐. 저는 울면서 릴리의 볼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릴리의 눈꺼풀은 반쯤 감겨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고 있었어요. 릴리의 손이 축 늘어져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손이었는데 그때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우리 상황을 눈치채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남자, 팔에 문신이 있는 남자, 염색한 머리의 여자. 제가 평소에 불량배라고 생각했을 그런 외모의 사람들이었죠. 그중 문신을 한 남자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였고 목까지 올라온 문신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가 릴리의 상태를 살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쳐냈습니다. 만지지 마. 저리 가. 제 머릿속에는 온갖 편견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혼란을 틈타 지갑을 털려는 거라고. 아니면 릴리에게 이상한 짓을 하려는 거라고. 뉴욕에서 배운 거예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일단 경계하라고. 특히 문신을 한 사람,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은 더욱 조심하라고. 문신 남자가 뭐라고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알아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리 가라고. 이 쓰레기들아. 저는 남자의 가슴을 세게 밀쳤습니다.
남자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한국말로 뭐라고 외쳤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오빠. 릴리가 가느다란 신음을 냈습니다. 목에서 쇳소리가 났어요. 기도가 거의 막혀서 숨을 쉴 때마다 쇠파이프에서 바람 새는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릴리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 대고 뭐라고 빠르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마 경찰이나 구급대에 신고하는 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조직폭력배 친구들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돼. 경찰 부르지 마. 꺼져. 저는 그 남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쳐냈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미끄러졌어요. 화면에 금이 갔습니다.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 10명, 20명, 30명. 원형으로 우리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사냥감을 둘러싼 늑대 무리처럼 보였어요. 뒤로 물러나. 다들 물러서라고. 저는 한 손으로 릴리를 안고 다른 손으로 주머니에서 최루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 제 가방에 넣어주신 호신용품이었어요. 저는 그걸 사람들을 향해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면 뿌린다. 다가오지 마. 사람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물러나면서도 그들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경찰을 부르는 건지, 친구를 부르는 건지, 아니면 영상을 찍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스프레이를 든 팔이 부들부들 흔들렸어요. 릴리의 숨소리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쌕쌕거리던 소리가 이제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기도가 완전히 막혀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릴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릴리, 제발.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피펜은 부서졌고 구급차는 오지 않았고 저는 이 낯선 나라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사람들을 향한 최루 스프레이가 들려 있었죠. 저를 도우려는 사람들을 위협하면서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쳐낸 그 손이 릴리를 살리려던 손이었다는 걸. 제가 밀친 그 문신 남자가 군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제가 바닥에 떨어뜨린 그 휴대폰이 119에 신고하던 전화였다는 걸. 저는 제 편견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제 오만함으로 동생의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있었어요. 릴리의 눈이 완전히 감겼습니다. 숨소리가 멈췄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짝! 등 뒤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어요. 동시에 제 등짝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비명도 못 지르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최루 스프레이가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뭐야? 저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빨간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였습니다. 파마머리의 손에는 스테인리스 국자를 들고 있었어요. 방금 제 등을 후려친 게 바로 그 국자였던 거죠. 근처 식당에서 뛰쳐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이 무서웠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마치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무서운 눈빛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화났을 때보다 학교 교장 선생님보다 그 누구보다 무서웠습니다. 아주머니가 한국말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억양과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제대로 화가 났다는 걸.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아주머니는 제 멱살을 움켜쥐더니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옷깃이 목을 조였어요. 꺼져. 만지지 마. 저는 발버둥 쳤지만 아주머니의 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작은 체구에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건지. 160cm도 안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180이 넘는 저를 한 손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옆으로 밀쳐내고 바닥에 쓰러진 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안 돼. 내 동생한테 손 떼지 마. 저는 다시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밀쳤던 문신 남자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다른 남자가 제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놔달라고.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대신 문신 남자가 제 귀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툴지만 분명한 영어였어요. 도와주는 거야. 저 이모님 간호사야. 20년 경력. 저는 멈칫했습니다. 간호사. 저 빨간 앞치마 아주머니가. 국자 들고 등짝을 후려치는 저 아주머니가. 아주머니는 릴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재빠르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릴리의 목을 만져보고 눈꺼풀을 들쳐 동공을 확인하고 입안을 들여다봤어요. 손놀림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확실히 이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말이라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의료 용어 몇 개가 귀에 들어왔어요. 아나필락시스, 에피네프린, 119.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역시 한국말이었지만 손가락으로 5을 표시하는 걸 보니 5분쯤 걸린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뭐라고 했어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5분은 너무 길다는 거였죠. 아주머니는 릴리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며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 아주머니는 릴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살리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그걸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동생이 죽어가는데 저는 도우려는 사람들을 밀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신 남자가 제 팔을 놓아줬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제 동생이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호떡 먹고 이렇게 됐어요. 에피펜이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밟혀서 부서졌어요. 문신 남자가 제 말을 아주머니에게 통역해줬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돌아봤어요. 아까의 무서운 눈빛은 사라지고 걱정스러운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뭐라고 말했어요.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니 상황을 이해했다는 뜻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릴리의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도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릴리의 등을 두드리며 뭐라고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아까 저한테 소리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 어린아이를 달래는 엄마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까 제가 때리고 밀치고 욕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 동생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우리 릴리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앞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말이라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손길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런 의미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만 들릴 뿐 구급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금요일 밤 홍대의 인파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이 다급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리쳤어요. 구급차가 못 들어온다. 직접 데려가야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인파를 어떻게 뚫고 나간단 말입니까? 사방이 사람으로 꽉 막혀 있는데. 그때 문신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아까 밀치고 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릴리를 업기 위해 등을 돌렸어요.
문신 남자가 릴리를 등에 업었습니다. 릴리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고개가 뒤로 젖혀지자 아주머니가 얼른 릴리의 머리를 받쳐주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저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까까지 사람들을 밀치고 소리 지르던 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겁에 질린 18살 소년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신 남자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발짝 못 가서 멈춰야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앞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음악 소리에 묻혀버렸고 사람들은 우리가 왜 급한지 알지 못했어요. 문신 남자의 친구들이 앞에서 길을 터보려 했습니다.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어요. 비켜달라고, 응급환자가 있다고.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비켜줘도 금세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거든요. 물이 빠져도 다시 차오르는 것처럼. 저는 점점 절망했습니다. 이러다 릴리가 정말 죽겠다. 구급차는 못 들어오고 우리는 이 인파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시끄러운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 빵빵! 처음에는 그냥 차 경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인파 사이로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불빛이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였습니다. 뒤에 커다란 배달 가방을 단 오토바이가 한 대, 두 대, 세 대. 세 대의 오토바이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방에는 배달앱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맨 앞에 라이더가 헬멧 바이저를 올리고 소리쳤습니다. 한국말이라 알아듣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양옆으로 비키기 시작했어요. 라이더가 뭔가 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열심히 말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 옆에서 통역해줬습니다. 문신 남자의 친구였어요. 저 형들이 길 열어준대. 오토바이 따라오래. 세 대의 오토바이가 삼각형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맨 앞에 한 대, 뒤에 두 대. 마치 쐐기처럼 인파를 가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군대에서 보던 전투 대형 같았습니다. 맨 앞에 라이더가 문신 남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문신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라이더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릴리를 업은 채로요. 아주머니도 그 옆에 붙었습니다. 달리면서도 릴리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려고요. 그러자 라이더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길 좀 비켜주세요. 응급환자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들렸어요. 라이더 중 한 명이 영어로 외친 거였거든요. 아마 제가 외국인인 걸 보고 일부러 영어로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 배려가 가슴에 박혔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 점점 더 많이.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꽉 막혔던 홍대 거리에 길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홍해의 기적.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그날 밤 직접 봤습니다. 라이더들이 경적을 울릴 때마다 앞에 있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문신 남자 등에 업힌 릴리를 보고는 서둘러 옆으로 비켜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길을 터줬고 어떤 사람은 직접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며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냥 누군가가 위험하다는 것만으로 길을 비켜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넘어지지 않게. 저는 아까 그 아주머니에게 욕을 했습니다. 밀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끌어주고 있었어요. 중간에 한 번 라이더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헬멧 안에서 눈만 보였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눈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 우리가 길을 열어줄게. 넌 그냥 따라와.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아마 2, 3분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풀려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가 제 등을 밀어줬어요. 드디어 큰 도로가 보였습니다. 거기에 구급차가 서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환자 여기 있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문신 남자가 조심스럽게 릴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등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바로 릴리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구급대원들에게 뭔가를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땅콩 알레르기, 몇 분 전. 그런 단어들이 들렸어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에피네프린 투여합니다. 구급대원이 릴리의 허벅지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제발, 제발, 제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어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10초, 20초, 30초. 구급대원이 릴리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반응 있어요. 호흡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영어가 아니었는데도 구급대원의 표정이, 목소리가 다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릴리가 버티고 있다고. 아직 희망이 있다고. 그 순간 릴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정말 작은 움직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안도감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구급차 안은 좁고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저는 릴리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릴리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팔에 수액줄을 연결했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릴리의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색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희끄무레하던 입술에 살짝 핑크빛이 감돌았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릴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웠지만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구급대원 한 명이 제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한국말이라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멍하니 있으니까 구급대원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번역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영어가 떴어요. 보호자 연락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결국 구급대원이 제 휴대폰을 받아서 대신 전화를 걸어줬습니다. 어머니 연락처를 찾아서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뉴욕은 지금 아침일 거예요. 어머니가 요가 수업을 가기 전일 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제이슨, 왜 전화했어? 무슨 일이야? 엄마.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릴리가. 저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어디냐고, 무슨 일이냐고, 릴리가 어떻게 됐냐고. 구급대원이 제 휴대폰을 가져가서 대신 설명해줬습니다. 번역 앱을 통해서요. 아나필락시스, 응급 이송 중, 병원 이름. 병원에 도착했을 때 릴리는 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손으로 기다리라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문 너머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차가웠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금요일 밤이 토요일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저 말고도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바닥에서 에피펜을 찾느라 기어다닐 때 긁힌 상처가 있었어요. 피가 말라서 거뭇거뭇했습니다. 손바닥에는 홍대거리에 먼지와 때가 묻어 있었어요.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됐어요. 호떡 트럭 아저씨가 소리치던 모습. 피넛, 데인저.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시했어요. 귀찮아서, 짜증나서, 이 나라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뭘 안다고. 만약 그때 멈췄더라면, 만약 그때 아저씨 말을 들었더라면, 릴리는 지금 호텔 침대에서 자고 있었을 거예요. 내일 뭐 먹을지 고민하면서, 오빠, 명동 가자. 화장품 사야 해.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손톱이 두피를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그 고통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마음속 고통보다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표정이 굳어 있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의사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알아듣겠다는 표시로. 제발, 제발 좋은 소식이길. 그러자 의사가 천천히 영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이 좀 서툴렀지만 또박또박 분명하게 들렸어요. 동생분 고비 넘겼어요. 지금 안정되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사가 뭔가 더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한마디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고비 넘겼어요. 안정되고 있어요. 릴리가 살았습니다. 제 동생이 살았어요.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계속 흘렀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그 아주머니였어요. 빨간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 식당에서 국자 들고 뛰쳐나왔던 그 간호사 아주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택시를 타고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이 늦은 밤에 모르는 외국인 애 걱정하면서 아주머니가 제게 따뜻한 캔 음료를 건넸습니다. 커피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동생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토닥토닥. 마치 제 할머니처럼. 저는 그 온기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새벽 4시쯤 릴리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릴리는 깨어 있었어요. 얼굴 부기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대신 콧줄만 꽂혀 있었어요. 수액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났습니다. 오빠. 릴리가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릴리 침대 옆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릴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또 울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운 것 같아요. 눈물이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릴리가 제 손을 꾹 쥐었어요. 괜찮아, 오빠. 나 살았잖아. 그 말에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릴리가 살았다는 게, 릴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릴리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새벽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 사람들 누구야? 나 업어줬던 사람, 주사 놔줬던 사람들. 저는 릴리에게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줬습니다. 호떡 아저씨 경고를 무시한 것. 에피펜이 부서진 것. 사람들이 도와주려는데 제가 밀치고 소리 지른 것. 국자 든 아주머니가 등짝을 때린 것. 문신 남자가 릴리를 업고 뛴 것. 배달 라이더들이 길을 열어준 것.
다 말하고 나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아저씨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릴리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었으니까요. 아침 7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빨간 앞치마 아주머니였습니다. 밤새 집에 안 가고 대기실에 계셨던 거예요. 아주머니 뒤로 다른 사람들도 들어왔습니다. 문신 남자. 어젯밤 제 팔을 잡았던 친구들. 배달 라이더 1명.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섰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한국식 큰절.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이자 감사였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어요. 저 어젯밤에 여러분 밀쳤어요. 욕했어요.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 동생 살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러다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문신 남자였어요. 그가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동생 걱정했으니까.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문신 남자를 끌어안았어요. 어젯밤에는 저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문신이 무섭고 찢어진 청바지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제 동생을 업고 뛰어줬습니다. 땀에 흠뻑 젖도록.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말이라는 건 알았어요. 배달 라이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배달 5분 늦었어요. 고객 화났을 거예요.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오후 비행기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릴리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봤습니다. 저는 혼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도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둘 다. 저녁에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릴리 상태를 설명해줬어요. 번역 앱을 통해서요. 2, 3분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었대요.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한 사람들 덕분에 살았다고. 저는 그날 밤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이틀 전만 해도 저는 이 도시를 깔봤습니다.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후진국이라고. 하지만 이 도시 사람들이 제 동생을 살렸어요. 호떡 아저씨가 경고해줬고 아주머니가 응급처치를 해줬고 문신 남자가 동생을 업고 뛰어줬고 배달 라이더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 데가 없이. 저는 한참 동안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누구도 못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마음은 전해졌을 테니까.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짧은 한 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